안녕하세요. 임종원입니다. 자,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좀 못 다뤘던 트러스 모델링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프로젝트는 마리오 부타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비안치 하우스인가 그렇거든요. 스위스에 있고 리바 산 비탈레라는 어떤 지역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고, 좀 특이한 게 지형이 이제 가파른 지형의 건물이 있고 1층으로도 아마 진입이 될 거고, 상층부에서도 진입이 되는데, 상층부에 진입이 될 때는 이렇게 트러스로 짜여진 브릿지를 통과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집을 모델링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커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요 트러스를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트러스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다루기로 했었던 요 왼쪽 부분 있잖아요.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커브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커브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좀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트러스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커브를 저희가 이제 커브 예제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커브로 그리는데, 사실은 애들은 서페이스로 작업을 해도 좋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오늘은 커브로 시작을 할 거고, 커브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잘 안 다뤄봤던 라인 SDL이라는 라인 SD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인 SDL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얘는 뭐냐면 시작점이 있고 디렉션이 있고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입력을 해주면 커브가 그려지는 거고요. 자, 원점에서부터 그려볼게요. 원점에서부터 Y축 방향으로 일단 커브를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좀 움직여 놓고요. 그러면 자,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점에 점을 찍는 방법은 set one point 해서 점을 원점에다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좋은데, 정확하게 찍으려면 그냥 대충 찍어서는 안 되고 0,0,0이거나 이렇게 찍으시거나, 아니면 set one point 하고 그냥 0 엔터를 치시면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원점 찍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방법은 포인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는 사실 포인트 말고 그냥 편하게 플레인을 연결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원점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XY라고 치시면 그냥 XY 플레인이 나와요. 지금 저는 조그맣게 보이고 여러분들 아마 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지오메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플레인이. 그래서 플레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늘려주시면, 8 정도로 늘려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라이노에서 XY 그리드, 요 플레인이 이제 그리드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요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크게 표현하거나 작게 표현하거나, 라이노에서도 옵션을 제어를 하면 XY 플레인이, 이런 플레인이 크거나 작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드의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XY 플레인을 이용해서, 이 XY 플레인이라는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플레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점을 구축하는 거예요. 점을 구축하는 거는 XYZ라고 치시면 컨스트럭트 포인트가 있거든요. 얘를 이용을 하면 디폴트로 X에 0, Y에 0, Z에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연결하셔도 원점에 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거나 원점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 XY 플레인 데이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XYZ에다가 어떤 값들을 입력해서 점의 위치를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0,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이미지를 제가 좀 봤더니 저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까지를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아마 한 18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 18m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18 혹시 모르니까 15에서 20 사이에 움직이는 값이고 지금 현재 값은 18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일단 여기다가 랭스에다가 길이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Y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Y 벡터를 끄집어내 주시고 이 Y 벡터 앞에다가 18을 입력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SDL은 좀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18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게 15였다. 그러면 얘는 길이가 15m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벡터는 방향만 가져오지, 디렉션만 가져오지 크기 값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여기서부터 요 라인을 그렸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여기 화면 약 오른쪽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하단에 커브 하나를 그렸다라고 본 거고 이제 이건 약간 일머리와 관련된 건데 이제 그리다가 요 커브하고 저쪽에 어떤 커브하고 요 처음에 그렸던 커브에 왼쪽에 있는 커브를 4개를 다 무브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라인을 그렸으면 그 면하고 일치하는 요 면, 요 커브하고 일치하는 요 면을 먼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면에 있는 부재들을 먼저 만드는 게 그냥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면밀하게 계획을 안 하고 시작을 하다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작업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약간 일머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요 밑에 커브를 그리고 그 커브를 위로 올려서 위에 커브를 또 그려주고 그 커브들을 두 개의 커브들을 디바이드해서 일단 수직 부재를 먼저 그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커브하고 수직 부재까지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려고 해도 틀림없이 만드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요 수직 부재 사이의 간격이 수직 부재가 몇 개가 있냐면 이 셀이 몇 개가 있냐면 수직 부재와 수직 부재 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 거는 디바이드 커브를 해서 요 라인 SDL로 나온 라인을 디바이드를 해서 점 8개를 14개로 디바이드를 해주고 14개로 디바이드를 해준 다음에 커브는 점은 15개가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move 이 커브를 Z방향으로 제가 높이를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높이를 얼추 보니까 한 2.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2.1m로 가도록 할게요. 2.1m Z방향으로 올렸고 얘도 똑같이 디바이드 커브를 할게요. 디바이드 커브를 하고 얘도 14개로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디바이드, 하나는 움직이고 둘 다 디바이드 커브를 해서 점들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바이드 커브를 했는데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하는 SDL을 다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디렉션은 Z방향이고 크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입력해 놓은 2.1이라는 값을 여기다 입력하면 바로 커브를 그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브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끝이 나네요.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거죠. 얘가 밑에 수평부재고 얘가 위에 수평부재고 애들이 수직부재.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 편하게 본인이 이제 편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무브로 Z방향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라인을 움직이는데 Z방향으로 움직이고 커브를 디바이드 한 다음에 14개로 얘랑 얘를 라인을 이어서 만들겠다.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위에 걸 쓸게요. 두 개의 커브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둘 다 디바이드를 한 다음에 그 점들을 이어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직부재는 다 만들었고요. 수직부재하고 수평부재는 다 만들었고 얘네들을 일단 좀 따로 보관을 해볼게요. 수평부재 하나, 이런 식으로 수평부재, 수직부재 위에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평부재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아래에 있는 수평부재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애들은 수직부재들. 그래서 애들은 하나, 애들도 하나, 애들은 여러 개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선부재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사선부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예제를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드시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쓸 거냐면 컬 패턴을 쓸 겁니다. 컬 패턴을 써서 위의 점은 요 점을 살리고 요 점을 죽이고 요 점을 살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요. 아래점은 이 점을 죽이고 이 점을 살리고 이 점을 또 죽이고 그래서 요렇게 폴리라인을 그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점이 살리고 이 점이 죽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이 포인트들 위에 포인트 중에 포인트들을 컬 패턴을 하는데 그 패턴은 살린다. 먼저 살리는 거니까 true. 그 다음에 죽인다. false.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패널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앞에 시작하는 점도 프리뷰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커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단 해볼게요. 아래 점들에 대해서 똑같이 되어 있죠. 지금 이거 애도 살리고 죽이고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죽이고 살리고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를 true false가 아니라 false true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인버트로 좀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이으면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 별 생각 없이 라인을 그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점들하고 이 점하고 라인을 그리자. 그러면 의도한 대로 결과가 좀 잘 안 나오죠. 보니까 데이터의 개수도 맞지가 않아요. 위에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 아래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여서 맨 마지막 점이 한 번 더 계산을 한 거고 연산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쉬프트 리스트를 배웠으니까 쉬프트 리스트를 통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되죠. 쉬프트 리스트. 얘를 얘를 쉬프트 리스트를 하면 이 점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 랩핑이 돼 있어서 돌아온 거죠. 쉬프트 리스트를 하게 되면 홀수로 해주고, 자, 여기 점의 개수가 이제 7개가 됐고, 얘하고 다시 라인을 그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맨 마지막 커브가 중복이 지금 현재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디바이드 된 점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데이터 매칭이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짝수라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홀수가 되면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서 뭐 이거를 잘 컨트롤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쉬프트 리스트 같은 걸 쓰지 않고 지난번에 위브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위브. 이 데이터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거 먼저 이게 0번,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섞여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정리하기를 조금 복잡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패턴은 반드시 써야 돼요. 우리가 만든 패턴은 반드시 패턴에다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먼저 가지고 들어올 애들이 1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올 애들을 0번에 넣으면 맞아요. 그리고 나서 폴리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난 예제에서 설명드리기를 A 아니면 B다. 이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 그려졌다. 내가 의도한 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절대 바꾸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체크를 할 게 짝수일 때 되는데 홀수일 때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요. 값이 크거나 작거나 홀수거나 짝수거나 상관없이 잘 되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조금 가지고 오고, 얘를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하는 다음에 얘도 그냥 똑같이 담아오죠. 마지막 사선 부재도 담아오면 지금 맨 위에 커브, 아래 커브, 그 다음에 수직 부재, 그 다음에 사선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륨감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이프 명령이 있어서 이 파이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하고 각각 하셔도 좋고 한꺼번에 다 연결하셔도 좋고, 뭐 부재 사이즈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달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달리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R값이 1로 디폴트 밸류가 1이어서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에 100짜리 각 파이프, 그러니까 10cm, 10cm 정도 되는 각 파이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보다 사실 더 얇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봐서는 10에 10, 그러니까 10cm, 10cm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그 밀리미터 단위로는 100에 100, 일반적으로 100에 100짜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에 100짜리 각관을 쓰면 좋겠고, 저희는 미터 단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이고 반지름으로 따지면 0.05가 되어야겠죠. 그 파이프랑 같은 이제 볼륨으로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 원형 파이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0.5를 여기다가 다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게 꼴보기가 싫다라고 하면 지금 맨 마지막에 이 폴리라인에 각 파이프가 적용이 돼서 뾰족뾰족한 것들이 생겨 있는데 얘네들이 보기 싫다고 하면 익스플로드를 해서 이 커브를 익스플로드를 여러분들이 라이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익스플로드를 해서 익스플로드된 애들을 세그먼트, 버텍스거든요. 세그먼트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또 됩니다. 프리뷰 오프를 시키고 얘도 프리뷰 오프를 시키면 이제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빨리 그 어떤 여러분이 디자인한 어떤 상태를 눈으로 체크하는 거는 파이프 명령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파이프로 하시겠다 그럼 파이프로 끝내고 이제 디테일들을 와이노에서 좀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나는 각 파이프로 하고 싶다 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각 파이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파이프를 쓰고자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그 수평부재 두 개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프리뷰 온 해서 위에 있는 커브부터 할게요. 이 커브를 그 아까 파이프 명령은 반지름이 어떤 0.05인 원이 쭉 원을 따라서 익스트루드가 된 상태인데 그게 이제 파이프 명령으로 그냥 라이노에도 있는 파이프 명령으로 이제 좀 간략화가 된 상태고 얘는 사실 각 파이프로 만들려면 파이프를 만들 때와 똑같은 명령이라고 하면 단면 커브를 만들고 그 단면 커브가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익스트루드가 되게끔 만들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커브의 양쪽 끝단에다가 똑같은 사각형 두 개를 배치하고 그 사각형들을 로프트에서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한쪽에다만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각형이 라인을 따라서 스윕이라는 이제 커맨드가 라인에도 있잖아요. 스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단면 커브를 만드셔야 됩니다. 단면 커브를 이 시작점에다만 한다라고 하면 익스트루드나 그 스윕 명령을 쓰시면 될 거고요. 양쪽에다가 다 단면 커브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로프트를 쓰시면 되고 또 스윕도 물론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은 여기에 그 사각형을 양끝단이든지 시작점이든지 배치를 시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위에 커브에다가 사각형을 한번 배치를 시켜볼게요. 배치를 시키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커브의 끝점, 그러니까 사각형을 배치시키고 싶은 그 점을 찾고 그 점만 찾을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이 커브에 대해서 수직인 어떤 면을 또 찾아야 돼요. 거기에 가장 그걸 쉽게 해주는 컴포넌트는 퍼펜디큘러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퍼펜디큘러 프레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커브에다가 퍼펜디큘러 프레임 하나라고 보죠. 하나를 만들겠다. 그리고 t 밸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졌을 만한 t 밸류가 있어서 일단 이 상태에서 또 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겠죠. 커브의 시작점에서 생긴다. 커브의 시작점에서 플레인이 생긴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요게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0,0하고 1이라는 숫자를 멀티라인 데이터로 하나의 리스트로 보내준다. 그러면 이제 리파라미터라이즈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리파라미터라이즈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SDL로 만든 커브에 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리파라미터라이즈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시작점과 끝점에 프레임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깜빡했던 게 플레인이라고 했다가 프레임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플레인하고 프레임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좀 다르게 썼는지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프레임은 플레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플레인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약간 지금 좀 버그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얼핏 저희가 서페이스를 스케일을 늘리고 줄이면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거를 늘리면 UV 데이터가 조금 왜곡돼서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커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커브의 길이는 절대적으로 길이가 1인 커브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크게 그렸으니까. 커브를 처음에 받아들여요. 셋 원 커브로 받아들이고 얘를 디바이드 커브를 통해서 디바이드 커브를 그냥 두 개로만 디바이드를 하고 T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T값을. 그러면 0하고 25, 0하고 17하고 25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었어요. 이 T 밸류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얘를 스케일을 늘리면 두 배로 늘리면 여기 있는 숫자 두 개는 시작점 제외하고 두 개는 숫자가 커져야 맞거든요. 두 배로 늘려볼게요. 두 배로 늘리면 여기 변하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버그가 아닌가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리파라미터라이즈를 안 해도 작동을 하더라. SDL로 만들어진 커브는. 그게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상태예요. 근데 원칙은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해주는 것에 지금 좀 더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 뭐 퍼펜디큘러 프레임은 리파라미터라이즈를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에요. 리파라미터라이즈를 반드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여러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그냥 양단에다가 사각형을 만들고요. 사각형을 양단에다가 만들고 그 사각형이 로프트가 되도록 두 개가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각형은 지금 현재 두 개예요. 0에 대한 0 위치에 플레인이 생겼고 그 플레인에 배치된 사각형 하나 1 위치, 컵의 끝점에 배치된 플레인에 놓여진 사각형 다른 사각형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데이터가 이제 리스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을 로프트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로프트가 돼서 이제 파이프 같이 볼륨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정사각형을 배치시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구조적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깊이가 더 깊은 사각형을 원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가 깊은 사각형이라고 하면 X가 짧고 Y가 긴 사각형을 원할 거고 지금 현재 이 사각형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X가 2라는 값이고 Y가 4라는 값인데 지금 이 사각형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 플레인이 이제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플레인을 만들 때 어떤 점에 대해서는 플레인이 사실 플레인이 어떤 커브에 대해서 커브에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플레인을 만들면 플레인은 자, 제 손바닥 어떤 거가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점에 대해서라고 하면 플레인이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플레인은 이게 XY 플레인의 올바른 방향이었으면 애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플레인이 뒤집어져 있어요. 90도가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평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드는데 그 지오메트리가 정방형이 아니다. 그러면 플레인을 좀 어딘가에 얼라인을 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 방법은 얼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얼라인 플레인, 얼라인 플레인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건 얼라인 플레인이고, 애들은 사실 저도 좀 항상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작업 결과가 나왔느냐를 보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얼라인을 시켜요. 이 플레인을. 지금 로테이트가 돼 있는 플레인을 얼라인을 시키는데, 나는 X 디렉션에 대해서 얼라인을 시키겠다. 이 정도만, 여기 어떤 벡터를 넣는데 우리가 편하게 X 벡터를 넣거나 Y 벡터를 넣거나 Z 벡터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그냥 X를 넣고요. Y를 넣으면 X를 넣고 L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Y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Y를 넣으면 Y를 넣어도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Y를 넣어도 똑같이 되네요. 그래서 온라인을 한 번 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 N은 지금 제가 이제 이 X 벡터라든지 Y 벡터를 넣어서 90도가 돌아갔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할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X 벡터. 그 다음에 온라인 플레인즈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렸고 이게 내가 원하는 사각형이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현재 x하고 y 값에 균질하게 마이너스 0.05부터 0.05까지, 그래서 x 길이는 그 0.1이고 y 길이도 0.1인 사각형을 그려서 걔네 둘을 로프트를 해서 그 부재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x 값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0.1이야. 그리고 y도 0.1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커브에 대해서, 중심점에 대해서, 자, 커브가 지금 여기 날아가고 있어요. 커브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편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x, y에다가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이용해서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이용해서 나는 0.1이라는 값이 단면의 사이즈고 이 값을 나누기 2를 해서 한쪽은 네거티브를 취하고 그거를 A에 연결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취하지 않은 애를 B에다 연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2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나누기 1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X에다 연결, 그리고 똑같이 Y에다 연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커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커브에 대해서 그 커브의 중심을 통과하는 부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N은 좀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라이노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냥 좀 지나쳤더라고요. 요거는 이런 거는 좀 많이 쓰니까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클러스터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그룹핑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construct domain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석을 달아 놓으시면, 이거는 여기다가 0.1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이 클러스터를 통하면 여기서 0.1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취해주고 한쪽은 플러스를 한쪽은 그대로 플러스고, 그리고 그게 각각 A와 B에 연결이 되고 A부터 B까지라는 도메인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또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로 만들어 놓으시면 편한데, 얘는 더블 클릭을 하면 클러스터 편집 화면으로 갑니다. 이게 블럭 데피니션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라이노의 블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수정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그 라이노에 있는 블럭이 모두 다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각형까지 만들었고, 이거는 자, 얘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제 아래 커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아래 커브에 대해서도. 플레인들은 다 끕시다. 사각형도 끄고 로프트된 애들만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데피니션 중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부분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만들었어요. 그 위아래 부재에 대해서 만들었고, 수직 부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피를 합시다. Ctrl C, Ctrl V. 얘네들만 도메인은 그대로 쓰고 Ctrl C, Ctrl V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직 부재인데 얘네들을 바로 여기다 연결해도 되겠느냐, 이런 데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계속 싱글 아이템으로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나가 들어와서 양쪽에다가 플레인을 만든다, 요런 세팅이었는데, 얘는 여러 개의 커브가 들어오는데 양쪽에다가 플레인을 만든다. 그러면 연산이 어떻게 제대로 될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연결을 그냥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연결을 해도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사각 기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안 되는 이유. 자, 이 커브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의 커브가 있어요. 15개의 커브가 있는데, 첫 번째 커브에 대해서는 여기에 플레인을 찾아요. 0번 플레인을 여기에다가 찾아줍니다. 두 번째 커브, 그러니까 이게 0번 커브고 0번 커브에 대해서는 0이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1번 커브에 대해서는 1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레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미 0, 1에 대해서는 이 커브 0, 1은 다 그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남은 이 13개의 나머지 커브들에 대해서는 다 1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끝점에 플레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인들이 여기서 하나만 딸랑 생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요 밑쪽에서 플레인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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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이 대부분 밑에 깔려 있고 하나만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로프트를 시켰더니 이렇게 어떤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프트라는 걸 해주면 돼요.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이 커브 하나에 대해서 여기 15개의 커브가 있는데 그 15개를 다 쪼갠 다음에 15개 중에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0하고 1, 두 번째 거에 대해서도 0하고 1, 세 번째 거에 대해서도 0하고 1, 이런 식으로 각각 플레인을 찾아주고 그 각각의 플레인에 사각형이 그려지고 그 사각형이 로프트가 되는 그런 식.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그래프트를 시키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 제가 여기다가 explode라는 걸 안 지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Ctrl C, Ctrl V 하고, 그리고 이 세그먼트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그래프트 누른 다음에 연결하면 당연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했다. 얘를 그래프트까지 시켰어. 그래프트를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트 시키지 말고 그냥 해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 얻어진 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요. 폴리라인 커브가 이렇게 찌글인데 이 폴리라인도 0하고 1 점을 찾으면 그 소문자 t 파라미터가 0하고 1인 점을 찾으면 이 점하고 맨 마지막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프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폴리라인을 가지고 로프트를 하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좀 다른 방법, 로프트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폴리라인을 가지고 그냥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폴리라인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윕을 한번 해봅시다. 폴리라인을 그대로 씁니다. 레일 커브예요. 폴리라인이. 그리고 단면 커브는 여기서 만들어진 사각형 2개.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리고 애만 놓고 애만 봅시다. 리뷰 오프를 하고 애만 보면 별 문제 없이 만들어졌네요. 지금 여기서 나온 커브가 폴리라인이니까 전 여기서 수입이 될 때 하나의 솔리드로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익스플로드를 하고 각각을 쪼갠 다음에 사선 부재에 대해서 사선 부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래프트를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그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요거를 바꿔서 쓰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직 부재를 좀 더 키우고 수직 수평 부재를 좀 더 키우고 사선 부재를 좀 줄인다 라고 한다고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사선 부재에 대해서는 L을 연결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0.1이 아니고 뭐 0.075 뭐 이런 식으로 사선 부재는 좀 작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복잡도를 가진 애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나머지는 라이노 가서 하시는 게 좋다. 베이크. 그리고 그래서를 잠깐 닫고 쉐이드 모드로 가셔서 그리드를 좀 끌게요. 얘를 그냥 라이노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카피를 하거나 무브를 하거나. 그 전에 이제 저는 얘를 좀 다듬어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전부 솔리드로 만들고 캡을 씌워서 솔리드로 만들고 뭐 여기 있는 이 부재들 사선 부재 베이크를 할 때 각각해서 레이어를 달리 구분을 해놓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이런 부재들을 잡아서 불린 디퍼런스로 빼줘요. 모든 부재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좀 깔끔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직 부재들을 가운데 거만 하나 둘 검보를 좀 끌게요. 검보를 끄고 얘네들을 잡아서 또 불린 디퍼런스를 이 두 개에 대해서 해주면 이제 얘네들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메꿔줘요. 익스트루드 서페이스로 여기까지. 그리고
얘들도 여기까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얘들 여기까지 얘 잡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수직 부재들은 다 정렬이, 수평 부재들은 다 정렬이 됐고, 이 마지막 수평 부재, 수직 부재 2개, 얘네들도 이제 빼줘요. 금방 새로 만들어진 이 위아래 부재에 대해서. 그리고 좀 보기가 싫으면 이런 부분이 보기가 싫으면 전체 잡고 그냥 멀지 월 페이시스를 해주시면 이제 금방 경계가 생겨 있던 부분이 이제 경계가 안 생기죠. 이렇게 하고 얘네들이 이제 제가 간격을 재보니까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5m만큼 이동.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박스 같은 걸로 그려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블린 디퍼런스로 해주시고, 예.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카피를 해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 어디에 할 때 좀 잘해야겠죠. 이렇게 탭을 누르고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여러 번을 더 해주려면 from last point yes, use last distance yes, use last direction yes 하시고 방향을 쭉 찍어주시면 계속 이제 카피가 돼 가죠. 예, 여기까지 찍으시면 이제 카피가 됐고요. cell last 해서, 그리고 마지막 요 처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드로잉 했던 요 사각형 이 부재를 카피까지 포함해서 카피를 버티컬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 메인 요 부재에 대해서만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로직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라이노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계속 바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복잡도를 가진 거라면 이제 하나를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만들고 나머지를 라이노에서 만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요 조금 사이즈가 큰 것 같긴 하거든요. 부재 사이즈가 이 이미지에 비하면. 그래서 모든 부재 사이즈가 공통적으로 한 75 곱하기 75 정도의 각 파이프. 그러니까 75 각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도 있는 기성품 각 파이프가 75에 75짜리가 있거든요. 50에 50이라고 하기에는 좀 얇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몰라요. 50에 50짜리일 수도 사실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00에 100짜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0에 100짜리로 모델링을 하고 얼추 이 스케일감을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좀 두꺼워 보인다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얇은 부재였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이고. 여기까지 하면 이 트러스 우리 케이스 스터디 끝이 났고요. 우리가 이제 다루기로 했는데 안 다룬 것들이 좀 있는지 봅시다. 자, 드로잉 커브, 라인 그리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점 A하고 점 B를 잇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은 라인 SDL, 지금 시작할 때 썼던 그 라인 그리는 방법. 폴리라인, 점들 리스트를 이어주면 폴리라인이 되는 거고, 럽스 커브는 점의 리스트를 이어주면, 점의 리스트를 주면 컨트롤 포인트 커브가 그려지죠. 우리가 라이노에서도 요렇게 커브를 그리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인터폴레이트도 있죠.
커브 점들을 찍어가지고 점들을 통과하면서 그리게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넙스 커브는 이 왼쪽 컨트롤 포인트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폴레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점들을 찍어서 그 커브를 그리는 방법은 인터폴레이트.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충분합니다. 그리는 훨씬 더 많은 컴포넌트들이 그래스하퍼에 있는데 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쓰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이노에도 커브 그리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애들은 중심점에서 시작해서 라인을 양쪽으로 그리는 명령도 있고 막 그런데, 얘네들은 다 그냥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라인하고 폴리라인 명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여서, 다른 명령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거여서 굳이 뭐 모르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브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들이 이런 건데, 디바이드 커브는 우리가 많이 했고, 퍼펜디큘러 프레임을 했죠. 퍼펜디큘러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프레임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t 값을 입력하는 게 이제 입력하는 거였죠. 우리가 임의로 입력을 하거나 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 t 값은 우리가 임의로 입력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커브를 가지고 해봅시다. set one 커브 하고, 이 커브 선택이 됐고, 얘를 디바이드 커브를 해봐요. 디바이드 커브를 하면, 자, 이 디바이드 된 점들이 일단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t라는 밸류를 얻잖아요. 얘를 퍼펜디큘러 프레임에다가, 자, 이 커브에다가 어떤 프레임을 배치를 시킬 건데, 플레인을 배치를 시킬 건데, 그 플레인의 위치는 요 t를 이용하자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erpendicular frames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연결을 해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는 현재 같아요. 단지 아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align, plane이라고 해서 얼라인을 한번 시켜주는 어떤 그런 거를 했었는데, 애들은 바로 얼라인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align the frames. 그래서 얘는 toggle이라고 돼 있는데 false true가 있나 봐요. 이게 true가 되면, true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녹색이 아래로 가 있고, 프리뷰 잠깐 오프 시켜 볼게요. 프리뷰 오프 시키고, 얘도 이건 잘은 모르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고민해 보세요. false가 돼 있으면 원래 디폴트 값이 true인데, false가 돼 있으면 지금 뭔가 좀 달라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그냥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퍼펜디큘러 프레임하고 퍼펜디큘러 프레임, 그러니까 S하고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하고 프레임즈가 있는데, 걔네들의 차이는 T값을 입력해서 몇 개를 찾을 건가, 그리고 N은 그러니까 몇 개로 디바이드를 해서 12개로 디바이드를 한다. 그러니까 디바이드 커브 플러스 퍼펜디큘러 프레임에 해당하는 게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있었고, 호리젠탈 프레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이제 유리라고 합시다. 저번에 우리가 앱솔루트 타워 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뤄보긴 했는데, 이게 유리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유리면에 멀리언을 배치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유리면을 따라서 멀리언들이 이제 쭉 그 유리의 커브의 그 흐름을 따라서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직각 배치가 되면서.
그거를 할 때 호리존탈 프레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즈를 해서 뭐 12개로 나누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이 이제 어떤 멀리언 사이즈에 맞게 한번 써볼게요. 0.06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얘를 이용을 합시다. 만들어 놨으니까 Ctrl C, Ctrl Shift V 누르고 얘를 X에다가 넣고 사이즈가 0.06이고 그 다음에 Y에 들어가는 거는 사이즈를 0.15로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서울대 건축학과 건물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그 유리가 있고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게 보시거나 한번 재보시면 60에 150 제가 뎁스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0짜리거든요. 멀리언의 이제 보이는 면의 폭이 그리고 깊이는 아마 150 아니면 뭐 200 아니면 180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인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모든 유리에 그런 멀리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멀리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괜히 멀리언 얘기를 해가지고 유리를 파사드를 구성하는 뭐 유리 커튼월은 멀리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멀리언이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멀리언이 노출이 안 되고 그 유리가 어떤 이렇게 생긴 멀리언이 있고 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뭐 이런 느낌으로 코킹 처리가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밖에서 보면 멀리언이 안 보이고 요 라인이 보이죠. 코킹 처리된 라인이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리가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대충 그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고 그리고 유리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평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이 쭉 이면에서 얘네들이 쭉 내려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어떻게 그리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유리는 단열 역할을 하고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이 단열바는 이건 알루미늄이거나 스틸인 경우가 많아서 얘들은 바로 이쪽으로 냉기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대부분 이 파트에 단열 성능이 있는 어떤 구조적으로 좀 튼실하면서도 단열 성능이 있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깊이 설명은 할 필요가 사실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리가 뭐 멀리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노출되는 멀리언이 있어서 그거의 사이즈가 60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반영할 때 꼭 그런 것들을 그려 넣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 꼭 이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이 퍼펜디큘러 프레임을 호리존탈 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이제 커브에다 대고 이런 멀리언 같은 거를 멀리언이 아니라 루버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장을 돌리는데 얘네들을 쭉 나무 각재 같은 거를 그냥 그 면에다 대고 이렇게 쭉 얼라인을 해서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루버라고 합시다. 더 촘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이게 외장재다.
이 유리면이 아니고 이게 벽면이고 외장에 그 각재들이 쭉 이렇게 배치되어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들을 익스트루드 하면 이제 보기가 이런 외장들이 보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도 이런 것들을 쓴 적이 있긴 한데 3m짜리 외장이다. 얘를 베이크해서 좀 봐요. 라인 그래서 잠깐 끄고 셀러스트 캡 그리고 렌더 뷰로 보면 기분이 좋죠.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제가 항상 그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지금 당장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를. 근데 이게 잘 안 바뀌네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 그래서 호리존탈 프레임도 그 퍼펜디큘러 프레임이랑 똑같이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즈가 있고 그래요. 프레임을 쓰면 키값을 조절해 가면서 쓸 수 있고 프레임즈를 쓰면 몇 개로 디바이드 할 건지 그 디바이드 할 값만 입력해 주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는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커브가 지나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와 거리와 그리고 그 그 커브에 대해서 그 점의 t-밸류, 그 소문자 t-밸류를 찾아준다. 그리고 익스플로드는 커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커브가 있으면 커브를 이제 익스플로드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익스플로드는 폴리라인에 대해서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을 좀 많이 쓰죠. 뭐 이런 폴리라인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set one curve 하면 이게 폴리라인인데 얘를 익스플로드를 하면 세그먼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세그먼트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점을 수출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 점들을 이으면 넙스 커브도 한번 해볼게요. 넙스 커브를 이 점들을 따라서 이으면 점들이 이렇게 생기고 점을 따라가지 않죠. 인터폴레이트를 하면 인터폴레이트로 커브를 만들면 점을 따라가면서 커브를 만들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슷한 여기서 세그먼트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버텍스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그러니까 버텍스를 찾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쓸 수도 있지만 discontinuity라는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이 커브에 대해서 이렇게 폴리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킹크가 생기는 부분, 꼭지점이 생기는 부분을 discontinuity로 찾아줘요. 얘네들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이 세그먼트까지 찾아주는 익스플로드는 세그먼트하고 점들을 찾아준다라는 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닫힌 커브일 땐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각형이다. 그리고 셋 원 커브를 해서 이 버텍스를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익스플로드에서 나오는 버텍스의 개수는 몇 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여섯 개인데 익스플로드로 나오는 점의 개수는 7개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점이 시작점하고 끝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좀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간혹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를 찾아서 쓰는 게 좋아요. 얘는 이 점이 끝점을 이제 중복되는 점을 없애주는 거. 없애준다기보다는 중복되는 점을 안 찾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discontinuity에서는 t-밸류를 또 찾아줘요. 그 점 커브에 대해서 그 점이 어떤 밸류 만약에 얘를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밸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시작점하고 끝점이 닫힌 커브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0이자 1이거든요. 그래서 2를 찾아주진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조금 혹시라도 다양한 예제를 다루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나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1이라는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를 시켜서 해주는 그런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조인 커브는 뭐 어렵지 않죠. 커브들이 지금 현재 익스플로드를 해놓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커브를 셋 멀티플 커브에서 5개를 셋 멀티플 커브를 해서 5개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조인 커브 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의 폴리라인 커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몇 개가 생길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조인이 되는 애들만 조인이 되는 거예요. 얘네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한 개의 커브가 딱 얻어지는 게 아니고 조인이 된 놈하고 조인이 되지 않은 놈 2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라이노에서 그린 것들은 이게 이제 좀 스냅이 안 맞아서 미세하게 결합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other rhino commands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노에서 내가 자주 쓰는 명령인데 그래스하퍼에 있나? 그거를 항상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있을 것 같. 그러니까 내가 라이노에서 썼으면 그래스하퍼에서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씩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많이 쓰는데 놓친 게 있는지를 좀 보면 엔드 포인트는 많이 써요. 어떤 커브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추출을 해주는 거. 이건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폴리곤 센터도 가끔 쓰고 클로즈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커브를 그렸는데 그 커브가 닫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는 true냐 false냐 닫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닫혔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결과를 얻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닫힌 놈들만 익스트루드를 해라. 닫히지 않은 놈들은 그대로 둬라. 디스패치를 하든 컬 패턴을 하든 그런 식으로 셀렉션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플래너가 있어요. 어떤 커브가 라이너에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래너한 커브는 익스트루드 닫아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플래너 하지 않은 애들은 뭔가 지금 내가 작업하는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이제 배제하고 어떤 커브들의 그룹을 플래너한 그룹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쓰이고요. 그 공률을 분석을 해서 뭐 그 공률이 심한 부분은 뭐 이렇게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온 커브 요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어떤 커브가 있는데 라인으로 그릴게요. 라인이 있고 이 커브에 중심점을 찾겠다. 저 커브가 있고 이 커브에 대해서 중심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evaluate 커브를 하고 커브를 찾는데 reparameterize를 하고 그 다음에 0.5 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커브에 대해서 중심점을 찾는 겁니다. 0을 입력하면 시작점, 2를 입력하면 끝점이죠. 요거 말고 포인트 온 커브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요거 얘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중심점을 바로 찾아줍니다. 리파라미터라이즈를 안 해도 되고 0.5라는 값을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얘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0.5까지 다시 정확하게 가려면 정확하게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이제 아니네요. 예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움직여버리면 0.5로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꺼내서 쓰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편하죠. 그 중심점을 찾을 때. 그리고 evaluate curve
금방 evaluate 커브는 제가 여기서 안 다룬 것 같은데 evaluate 커브는 중요해요. evaluate 커브는 자주 쓰니까. 그리고 어떤 커브에 대해서 랭스 그 커브의 길이를 바로 추출할 수도 있고 추출된 커브로 그 커브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떤 그 다른 조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인 커브, 포인트 인 커브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해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해보시면 어떤 커브, 어떤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그 찾은 커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 체크를 해가지고 그 true value 혹은 false value를 이제 찾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디비전 탭에 보면 뭐 제가 썼던 게 horizontal frame하고 perpendicular frame이었고 뭐 나머지는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요 쉐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썼는데 꼭 기억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t 밸류로 쪼개준다. 어떤 t가 있으면 그 t 밸류를 이용해서 쪼갠다 라는 거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머티브 탭에는 뭐 원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폴리곤도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굵직굵직하게 라인 그리고 원 그리고 서클을 그릴 때 세 포인트로 그리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CNR 좀 알고 계시면 좋고 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플라인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터폴레이트하고 넙스, 폴릴라인 이 정도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util에 보시면 explode, extend 커브는 생각보다 라이노에서 쓰는 빈도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자주 쓰지 않고 플립 커브는 커브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 조인 커브는 2개 이상의 커브가 붙을 수 있으면 붙이는 거고 필렛 라이노랑 똑같이 뭐 있어요. 필렛 할 수 있고 სიმ을 조정할 수 있고 어떤 커브를 어떤 면이나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뷰랩에다가 하는 거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리빌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이건 뭐지 하고 그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그 영상으로 만들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그 트러스 모델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커브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지금 간혹가다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 더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만드는 영상이 어려운지 쉬운지 빠른지 늦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댓글이 어려우면 카톡으로라도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액션이 있는 게 좀 즐겁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유튜브로 그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고 나서도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기는 봤는지 그런 피드백들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좀 외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넋두리 비슷하게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서페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트리에 대해서 아마 요거는 1시간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예제들도 1시간 안에 잘 안 끝나긴 했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뭔가를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안에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추석이 있고 여러분들 데드라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드라인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이제 활용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